관저의 성을 쌓은 윤석열 대통령이 급기야 어제 관저앞 시위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네. 일단 편지 서문부터 남다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급하니까 이제 빤스까지 내리는구나.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2일에 그때 내란 이제 선동하고 막 그랬을 때 담화 발표로 예, 담화 발표 대국민 담화로 이제 본인의 이제 탄핵 소추 그러니까 탄핵 이제 표결을 앞두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나온 거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내용은 사실 거의 동일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라고 했거든요. 국민이 일단 빠졌어요. 국민이 빠진 대신에 애국 시민 여러분이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을 지지하는 한 줌의 아스팔트 우파,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에서 또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나라도 못 믿겠고 국가도 못 믿겠고 국민의힘 당도 못 믿겠고 이제 내가 믿을 거는 여러분밖에 없다. 애국 시민밖에 없다. 애국 시민들 태극기 들고 나를 지금 지켜주는 당신들밖에 없으니까 니들이 나와서 나 좀 지켜줘.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로 심각하구나. 저는 이게 빨리 뭐 욕도 아까울 정도인데 진짜 빨리 이 사람은 넣어야 되는 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나름의 그쪽에서 논리 세계관은 뭐냐면요. 이제 이런 신인규 변호사나 뭐 이런 데 정치비상국 이런 데가 지금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예, 야당 포함해서 이런 데들이 다 내란을 일으키고 억울하게 윤석열을 쫓아낸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란을 바로잡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종의 성전으로 생각해요. 성전으로? 예, 성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게 막 희생 막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되게 우려되는 건데 막 분신하거나 이럴까 봐 굉장히 걱정돼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딴 얘기 못하게 빨리 집행해야 돼. 진짜로 큰일 나겠어요 정말. 아니 그 이 문장을 보면은 그 보낸 편지에 맞아요. 이 부분에 저는 또 더 어이가 없었던 게 이 와중에도 뉴스나 이런 거를 언급을 아예 안 하고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맞아. 여러분이 예.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현장에 있는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편지문을 들고 그 단상 위에 올라간 사람이 마이크 잡고 아마 뭐 누군지는 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막 그리고 여러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막 와 유튜브로 우리를 보고 계신답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막 환호하고. 야 이런 선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내란 선동을 넘어서 다 함께 싸우자. 폭동을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내란 선동으로 봐야 되는 건데 진짜 민주주의자들은요. 민주주의 얘기를 입 밖으로 잘 안 꺼냅니다. 왜냐하면 늘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옛날부터 보면 독재자들이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늘상 자유민주주의 또 반국가 세력 이걸로 위기감 조성해가지고 본인들의 독재 체제를 더 견고화하는 네. 아주 이런 역설이 그동안에 우리 역사에 보면 늘 반복돼 왔던 건데 저는요 이번에도 그 직위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 편지를 썼더라고요. 맞아요, 말미에 맞아요. 보니까.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 우리가 그 소송물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의 대상이 뭡니까? 돈이죠, 돈. 돈이죠. 네, 네. 돈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헌법재판에서의 소송물이 뭡니까? 대통령 직위죠. 직위. 그러니까 파면 네.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형사재판에서의 소송물이 뭡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범죄자 자연인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해서 사실은 형사소송에서 대통령 직이라는 걸 갖고 와서 재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체를. 네네. 그래서 우리가 민사에서는 피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왜냐면 그 사람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디 내란 수괴범이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써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신을 옹호해주는,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에 이은 친위 부대화.
친이 부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유튜버, 그 아스팔트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을 인계철선으로 쓰겠다는 아주 저급하고 비열한 전략인 겁니다. 악랄하죠, 그리고. 악랄한 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헌법에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거든요. 우리 헌법 69조에는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선언을 합니다. 선서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에도 내란죄는 예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란죄를 네. 저지르면 대통령이라고 봐주는 게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체포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뭐로 막습니까? 앞에는 인계철선으로 친이 부대들로 막고 2단계에서는 경호처가 경호라는 명분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경호처한테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경호처가 이제 위헌처가 될 생각이냐. 아니 헌법 아래 있고 본인들도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고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이거 이제 경호처가 위헌처 되는지를 지켜볼 일입니다. 그 편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채팅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미리 님이 김건희가 쓴 편지죠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힘에서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백브리핑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뭐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제가 이 사람들의 인식인가라고 생각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자가 윤석열이 이렇게 메시지 내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된다는 뭐 취지냐 발언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을 네.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당에서는 그 편지의 취지를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쓰셨는지 직접 쓰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취지를 잘 알지 못. 그래서 아니 우리 신변이 얘기하신 것처럼 밑에 대통령 윤석열 써져 있으면 상식적으로 대통령 당연히 본인들의 인식인지는 뭔지 몰라도 누가 쓰셨는지 본인 직접 쓰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라는 말 자체가 확실한 팩트는 뭐냐면 윤석열 명의로 된 핸드폰에 문자를 쓰는 사람은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그건 김건희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일어나서 미쳤냐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직접 얘기한 겁니다. 본인이 얘기한 윤석열이. 겁니다. 놀랍게도. 아니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많이 듣고 봤는데 이번에 어떤 표현이 새롭게 등장했냐.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 이거 누굴까요 도대체? 나라 안팎.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제정신이 아니었지만은 이제 끝까지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을 뭐 지칭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내 비상계엄에 동조를 안 해준 것에 대한 서운함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바깥에 계신 분들은 주로 성조기하고 이스라엘기 지금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이스라엘기는 왜 들은지 잘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기도 들어요? 예, 많이 들어요. 많이 가신 분들은 그걸 듭니다. 네, 많이 가신 분들은 모두 그러니까 성조기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은 이제 북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에 대한 서운함이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도발을 했는데 왜 반응을 안 하냐 말이야. 반응을 안 해? 네. 이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여론조사 뭐 경향신문도 신년 여론조사 맞아요, 했잖아요. 했습니다. 네. 대부분 비슷하게 나와요. 7대3 정도로 나와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내란 아니다. 네. 예를 들면 탄핵해야 된다. 탄핵하면 안 된다. 거의 7대3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쇼크 먹었던 게 뭐냐면은 MBC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물어본 게 뭐가 있냐면은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를 물어봐요. 유무로. 예. 예. 부정선거가 있었다가 29%예요. 아 진짜로? 예. 여론조사가. 예, MBC 여론조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란죄 아니다가 28, 부정선거 있었다가 29, 오히려 뭐 오차범위 내지만 1%포인트가 높아요. 이게 일반적으로요, 이거 그냥 조사를 했으면요, 한 10% 초반이나 한 자릿수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동조화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 무리들이요, 정확하게 부정선거도 있었고, 이거는 내란죄도 아니고, 이거는 탄핵되면 안 되고, 이게 다 똑같이 나와요, 지금. 28, 29로. 전체가 다. 콘크리트처럼. 네. 콘크리트처럼.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으면요, 앞으로 모든 선거에 있어서 다 계속 부정선거 여론이
계속 나오고요. 계속 문제 제기가 그렇죠. 될 거예요. 네. 지금도 있었지만은 그거는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거를 왜 그러냐? 윤석열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얘기하신 건데 이게 어떻게 틀린 일이겠어? 그러니까 빨리 윤석열이 했던 얘기들이 다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그리고 더 이상 그 얘기를 못 하도록 빨리 끌어내야 된다. 진짜 국가를 위해서는 시급한 일이에요. 정말.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한 선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자기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고 있거든요. 전 여기서 되게 심각하게 뭐냐면은 뭐 부정선거 막 이렇게 나오니까 영장도 다 부정하게 나온 것처럼 이제 부정영장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부정 대통령 아닙니까? 완전히 부정한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다 전직 검사 출신의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뭐 윤곽근 변호인도 검사 출신의 그렇죠. 정치인이고 네. 권성동 같은 이도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고 권영세도 그러하고 윤석열도 그러하고 지금 공통점들이 과거에 검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법 집행을 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면서 이 다시 부정 쪽으로 빠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 자들이 과거에 검찰 생활할 때 재직 중에 네. 얼마나 많은 걸 엮어가지고 법 해석을 이상하게 틀고 비틀고 해서 본인이 미운 사람 가다 넣겠습니까? 근데 무죄 나왔을 때 검사들 중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패가망신하거든요. 무죄 나왔을 때 책임지는 사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란 DNA가 아주 내재돼서 평생을 공직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밥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 정가훈 같은 아스팔트 유튜버들에게 법리적인 궤변을 지금 납품하고 있어요. 예. 아, 저는 이자들의 지금의 행동도 끔찍하지만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했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전에 극우 유튜버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채환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이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다시 유튜브로 돌아왔고 계엄 사태를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여전한 극우 성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거든요. 그 사람 네. 그 유튜브 복귀해가지고 그 영상 첫 영상이 그거잖아요. 이제 공직을 던지고 하고 싶은 말 하겠다. I'm back. 진짜 이랬어요. I'm back. 이러고 방송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I'm back 이랬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항상 존재를 하고 이제 또라이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이상한 말들을 있죠. 하는 사람들이 네. 일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윤석열이 나라를 망쳤다라는 게 극우 유튜버들을 공직으로 다 채용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막말 많이 하던 분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네. 나중에 다 야인이 되면요. 김채환도 마찬가지고 그냥 극우 유튜버가 아니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전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돼서 이게 이 메시지에 공신력을 실어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중요한 자리까지 해봤던 사람인데 내가 다 아는데 이 나라는 지금 문제가 있어. 저들이 내란 세력이야. 이런 것들이 나름 그쪽 세계에서는 이제 공신력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네. 이게 그냥 심각한 문제. 이거를 정화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진짜. 맞아요. 네. 이 사람은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이게 개인 유튜브도 아니고 그 국가 인재개발원장 개발원의 그 공적인 유튜브를 사실상 윤석열 극우 유튜브처럼 활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맞아. 윤석열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막 이런 메시지를 그 전에도 네. 개헌 이전에도 막 굉장히 많이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만두고 간 거는 저는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냐 이런 공신력을 실어줄 것이냐 참 이게 걱정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내란이 굉장히 지금 퍼지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내란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제가 강도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강도가 칼 들고 집에 쳐들어오면은 좋게 설득하고 타협해서 내보낼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무조건 진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이라는 것은 진압이 필요해서 뭐 필요한 모든 걸 전 다 가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서 끊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민주공화국 체제를 지킬 수가 없다. 그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를 한 김에 지금 우리 PD님도 써주셨고 채팅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국힘 비대위원회 김용태가 들어가 있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 네. 김용태도 오늘 이 비대위 첫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 된 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공세 그리고 선관위 의혹에 대해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왜 더 화가 나냐면 우리 형님 기억나시죠?
총선 끝나고인가? 맞아. 김용태 이 자리에 저희가 한번 불러가지고 같이 방송했잖아. 예. 그때 이제 22대 열리기 전이잖아요. 그때 제가 그래도 젊은 보수로서 저는 기억나. 기백 있는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국힘 안에서도 젊은 보수로서 아닌 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는 기백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이렇게 맞아, 욕을 기억나. 했고 예. 그랬더니 제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뒤로 보여주고 있는 지금 행태가 안 될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걱정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흑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방어벽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인규 변호사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뭔가 그 물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좀 이제는 처참함을 넘어서 좀 끔찍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뭐 지금 의원이고 이제 비대위원인데 김용태 의원 정도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판단력 그리고 글을 읽었을 때 문맥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성의 문제일까 양심의 문제일까가 늘 궁금했는데 그 의문을 풀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네. 김대남 전 비서관입니다. 그 김대남 비서관이 녹취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평론을 잘 하고 있어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 현상을 꿰뚫어봐. 다 꿰뚫어보고 있어요. 진짜 뭐 어디 가서 평론 시켜도 상황 진단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자의 행동은 늘 김건희의 포로 내지는 그 권력자들이 가라는 대로 거의 기계화돼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결국 본인의 욕망,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자리,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욕망 앞에 다 이성과 그 합리성이 다 무시되는 거예요. 김용태 의원도 김대남의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김용태 의원만 제가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수구퇴행 세력과 기회주의의 연합 집합체로서 이제는 정치적 역사적인 소멸의 길을 전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국민이 심판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본인들 스스로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김용태나 김재섭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선 나이 제한 있잖아요. 그거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네. 나는 그게 폐지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있어야 된다고 봐 차라리. 왜냐하면 그 폐지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너무 쓰레기처럼 배우고 너무 못해. 그래서 저는 그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난 젊은 사람들이 정치 잘하고 있었으면 얘기할 것 같아. 나도 같이. 대선에 나이가 어딨냐. 근데 지금 보면은 난 그 얘기는 아니 못 근데 꺼낸다고 저는 생각해. 우리 수산 씨가 느끼는 감정 저는 100% 이해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이나 또 김지섭 의원이나 저의 과거 옛날에 같이 당에서 생활했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더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를 잘 알고 이분들이 국민들 앞에 그렇게 약속해서 표 얻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표 얻을 때는 야당 역할 제대로 하고 정부 비판했다가 배지를 달고 나면 무슨 그 배지 안에 이상한 물질이 묻어있나 왜 갑자기 뭘 잘못 모은 것처럼 이상하게 돌변하면서 기성의 구태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 답습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지금 수산 씨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 젊은 사람들 정치하면 못 쓰겠네.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 제한 네. 만들어야 되겠네라고 하는 그 청년 파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저도 같은 세대로 좀 묶여 있는데 아니 젊은 사람들 정치에 참여하게 대선 제한도 풀자 저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네. 제 말이 약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의 대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와 간섭을 받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더 강하게 비판하는 거고 정말 그런 흐름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막아야 되고 더 강력하게 이 내란 상황은 진압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걸 요거는 밝혀둡니다. 짧게 코멘트를 하면은 어차피 젊어서 썩으면 늙어서도 계속 썩어 있어요. 정확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네. 푸나 안 푸나 그런 거로 막아야 된다라는 논리로 그걸 쓸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이거는 국민들이 평가를 할 문제예요. 네. 저는 그래서 40세는 푸는 게 맞다. 저도 저는 풀자주의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 그냥 투표 권한 만 18세 이상으로 하든지. 그래서 만 19세가 나왔는데 사실 한 표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뭐 한 10표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국민들의 평가에 맡기는 아니 근데 거는 그건 그게 맞을 것 있어요. 같아요. 제가 이제 네. 송파구청장 경선도 한번 나갔었고 그때 이제 전 선거 때 처음 이제 주민들 만나면 첫 선거였으니까 근데 그 젊은 정치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잘못해 놓으면요
저 같은 사람이 여파가 크게 시작도 하기 옵니다. 전에 그렇지. 야 그냥 젊은 놈들이 똑같고 싹수가 없어 이렇게 나와요. 네. 유권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준석 의원이 젊은 정치의 상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의 행보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더 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데 그렇지. 막 하고 다니면 정말 그 나이대 내지는 그 더 젊은 정치인들의 싹을 밟아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젊은이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는 꼭 전 드리고 싶어요. 이런 피해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되게 거 아니에요, 많은 거예요. 그렇죠.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젊다는 이번에 이유로 비판당하는 그래서 거예요.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야, 확실하게. 그런데 꼭 나이에 많고 적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윤상현 의원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철야 집회를 마쳤다며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 저 윤상현이는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일단 네. 인천 미추홀구 지역 주민들이 1년 뒤에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사실 윤상현 의원은 좀 약간 이 국회의원이나 이쪽 루트를 좀 포기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이 정도까지 세게 나가면은 윤상현 의원이 주장했던 대로 1년 뒤면은 다 있고 뭐 의리 있다 이런 식으로 찍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너무 네. 지금 세게 나간다라는 건데 예, 국민의힘의 계열의 어떤 소위 말해서 극우 쪽의 지분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가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옛날 것까지 다 찾아보지 않았는데 선출된 걸로 따지면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3번 연속 최고위원이 된 게. 3연속. 예, 네. 이준석 때 되고요. 됐죠. 김기현 네. 때 되고요. 한동훈 때 됐습니다. 다 출마해가지고 다 최고위원이 됐는데 다 체제를 무너뜨렸어요. 3번은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파괴자네요. 그러네. 예전에 그래서 왕자의 게임에 라니스터 가문의 이제 킹슬레이어 약간 이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네. 다 파괴됐네. 대표 브레이커. 그런데 파괴왕. 이 사람 이 김재원 최고가 심지어는 1등 아니면 2등이었어요, 전부. 최고위원 선거에서. 네, 최고위원 네. 선거에서 항상 1등 아니면 2등으로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올라갔는데 여기에 다 알다시피 정광훈 목사 지분이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은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제 윤상현 의원이 차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하나는 윤상현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로 그러니까, 인해서 이제 네. 수사를 받아야 돼요. 일체화가 잘 돼 있습니다. 수사를 누구랑. 받아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운명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으니 최대한 이제 이게 뭐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우기기 위한 그리고 이 명태균 수사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이 대통령 탄핵을 늦춰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보수 정당 내부에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윤핵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보수의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대부분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잘만 하면은요.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법 제2투표할 때 판단 잘 하시면은 일거에 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혁 보수 세력을 좀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상대로 한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을 경찰과 공수처가 언제 할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이고 오늘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4시 30분 현재 아직까지 들어갔던 소식이 없는데 신인규 대표는 언제 집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관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 근데 지금 해도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내란 동조 옹호 세력들이 저렇게 판 깔기 전에 전광석화처럼 했었어야 되는데 무슨 뭐 대통령한테 예의를 지킨다는 둥, 뭐 관계기관 협조를 구한다는 둥 이러면서 여기까지 질질질 끌어온 거거든요. 물론 이번에 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애도는 당연히 하죠. 그건 그렇죠. 그건 당연히 네. 하는 건데 우리가 애도 기간에도 그렇다고 직장을 쉬고 무슨 업을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업인데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인데 그걸 저버리고 여기까지 질질질 끌어오니까 더더욱 이제 집행이 힘들어진 거 아닌가.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너무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집행은 더 어려워지는 빌미를 겁니다. 줄 수만 있기 빌미도 주는 때문에.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되고 제가 이거 공수처 입장에서 조금 이거를 좀 희망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그 집회 지금 나오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돈을 받고 일당으로 나온다는 의혹도 좀 있어요. 의혹. 그래서 4시쯤 되면 의혹이 팍 떨어진다고. 그래서 4시 이후에 퇴근을 한답니다, 주로. 퇴근을 하고 나서 그 4시 반, 5시 요때쯤을 좀 네. 치고 들어가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기다려보려고 그럽니다, 저도. 야, 퇴근 물론 후에 이제 하는지. 공수 같은 게 보니까 정부 과천정사 5동 건물을 쓰는데 아마도 이제 체포를 해오게 되면
공수처 건물 3층에 있는 영상조사실에서 아마도 이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결국은 체포를 전제로 한 조사 준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내일부터는 공수처 출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경계가 강화된다고는 하는데 여하간 사람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 가야 되느냐, 언제 갈 것인가?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뭐 오후 늦게 지금 간단히 얘기가 있고 경찰 기동대가 뭐 한 4시 5시에 출동한다 이런 네. 얘기까지 지금 대기 명령까지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침 일찍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아침 생각이 일찍 해야 들어요. 된다? 왜냐하면은 이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은 잘 안 나오시거든요. 이제 할증이 붙어요. 일당을 더 줘야 돼. 네. 1.8배를 줘야 빨리 나옵니다. 아니, 물론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지지자들한테 막 선동하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예요. 12월 31일 날 그때 이제 대통령 체포영장 얘기가 나오니까 막 신혜식 관저로 모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령관이 저는 나가야 돼요. 막 이렇게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령관은 이제 정광훈이에요. 정광훈이 이제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사령관. 계엄군 예. 사령관이랑 비슷한 거네. 그리고 진짜. 성창경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전에서 국민들이 의병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성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거에 부안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유튜버들이 아침부터 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요? 예, 아주 일찍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충돌을 최소화하려면은 사실은 아침 일찍 하는 게 좋다. 예,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시기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면은 저는 네. 뭐가 됐든 오늘이라도 확실하게 이게 사고가 안 나게 그게 가능하다라면은 빨리 하는 게 최고긴 하죠. 지금 상황. 사실 어제 장성철 소장님이 출연해 주셔가지고는 아침에 집행하면 위험하다. 왜냐면은 술이 좀 덜 깬 상태이기 때문에 예민한 상황이라서 어떤 지시를 경호처에 내릴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여하간 오전에 선전선동이 덜한 취약 시간대를 노려야 된다 저는 말씀이시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경호처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이분들이 더 위험해요. 이분들은 그냥 흥분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경호처는 의외로 저는 별로 생각보다 걱정을 안 해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게 법 집행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합법적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약속된 그러니까 물리력을 합법화해 놓은 게 군과 경찰입니다. 근데 군이라는 건 이제 계엄이라는 아주 예외적인 요건에 쓰니까 논의를 한다면 경찰이 공권력 집행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공권력을 우리가 논하면서도 저 지금 아스팔트 부대들 나온 거에 퇴근 후 그리고 출근 전 요 시간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 정말 생각하게 대한민국의 되네. 공권력이 아주 그냥 권위가 땅에 떨어졌구나라는 정말 처참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걸 방해하면 뭐가 됩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맞아요. 경호처가 네.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받고 경호처법에 직권남용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법률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경호처 직원들 뭐 자꾸 막는다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 저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윤석열한테 베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열을 위해서 자신의 공직 커리어를 다 날려버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까지 다 반납해야 있냐고요 되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경호처랑 협의를 미리 해놨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도 그 경호처가 그래도 그 화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 특공대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물리력을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압도적 물리력을 보여주면서 들어가야 효과가 더 크다. 그런 차원에서 공권력이 들어가가지고 엄정하게 대처를 하고 또 지금 경호처에 대해서 지시 권한을 갖고 있는 최상무 권한대행은 경호를 풀으라고 지시를 내리고 이러면은 저렇게 지금 집회 시위 관리를 우리 경찰이 몇십 년째 지금 해오고 있는데 저렇게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건데 그런 조치 하나도 안 하고 거의 지금 무방비 상태로 방치시켜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공권력의 추락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